전직 금융공공기관 부국장. 한때는 후배들의 롤모델이자 퇴직 후에도 여유로운 삶을 기대하던 가장. 하지만 지금 나는 반지하 방에서 새벽마다 곰팡이 냄새를 견디며 하루를 시작한다. 은행에서 걸려온 경고 전화, 감정가의 반값세도 팔리지 않던 상가, 그리고 끝내 도착한 경매 통지서. 무너지는 건 의외로 순식간이었다. 분양 당시 들었던 말들은 아직도 생생하다. 국가가 주도하는 혁신도시, 공기업 밀집 지역, 안정적인 임대 수익. 나는 그걸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이 내 인생을 뒤엎었다. 내가 선택한 단 한 건의 투자가 남은 모든 것을 앗아갔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단 하나다. 이야기를 시작하려 한다. 내가 어떻게 그 길을 걸었는지, 그리고 그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지혜의 흐름 희진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당신의 따뜻한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나는 김정수, 올해 66이다. 금융공공기관에서 35년을 일하다 62 되던 해에 정년퇴직을 했다. 퇴직식 날 직원들이 꽃다발을 안겨주며 수고하셨다고 인사를 건넸고 나는 담담한 얼굴로 환하게 웃으며 그 자리를 나섰다. 하지만 돌아서는 순간 마음 한켠이 이유 없이 서늘했다. 평생 나를 지탱해주던 둥지가 사라졌다는 감각, 그것이 생각보다 큰 허전함으로 다가온 것이다. 며칠 지나지 않아 직장 건강보험이 끊기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다는 안내문이 도착했다. 종이 한 장에 적힌 단어들이 어쩐지 나를 퇴직자라는 낯선 정체성 안에 밀어넣는 듯했다. 더는 직함이 적힌 명함도 없고 명절에 안부를 묻는 상사도 없고 동료들과의 점심 모임도 사라졌다. 그제야 진짜 퇴직이 시작된 것이었다. 그 무렵부터 나는 막연한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다. 앞으로 최소 20년은 살아야 할 텐데 고정 수입 없이 버틸 수 있을까?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할 게 뻔했고 퇴직금은 언젠가 바닥날 날이 올 터였다. 가만히 있자니 답답하고 뭔가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오래간만에 만난 후배와의 저녁 자리에서 나의 불안을 털어놓았다. 술잔을 기울이며 속내를 내비치자 후배는 갑자기 이런 말을 꺼냈다. 형님, 요즘 청라국제도시 완전 난리예요. 거기 스타트업 센터, 국책 R&D 기관 다 몰려가고 있어요. AI 연구단지도 옮긴대요. 지금 상권이 막 올라오는 단계라 딱 지금 들어가야 돼요. 그는 눈을 반짝이며 덧붙였다. 형님 같은 분은 딱 카페스타우 상가 하나 잡아두면 월세만으로도 노후 생활 넉넉하실 거예요. 저도 지금 알아보는 중이에요. 무심코 넘기려던 대화였지만 그날 밤 내 머릿속에선 후배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청라, 거기가 그렇게 뜨는 곳이라고. 며칠 후 나는 본격적으로 청라국제도시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다. 인터넷에는 인천의 실리콘밸리, 스마트 행정 복합도시, 바이오 스타트업 메카 같은 말들이 넘쳐났고 정부가 주도하는 개발 계획이며 연간 몇 조 단위의 예산이 투입된다는 기사도 줄줄이 쏟아졌다. 그렇게 기대와 호기심이 쌓이다 보니 나는 어느새 그곳에 발을 디디고 있었다. 분양 설명회가 열린 날 나는 일부러 인천까지 발걸음을 옮겼다. 설명회장에서 만난 분양 담당자는 열정적으로 말했다. 사장님, 여긴 청라국제업무지구 한가운데입니다. 인근에 AI센터, 항공물류단지, 공공기관까지 다 몰려 있고요. 5년 안에 유동인구 2배는 보장됩니다. 지금 이 타이밍을 놓치시면 후회하실 겁니다. 나는 직접 부지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도로는 넓고 반듯했고 대로변 건물 외관은 최신식이었다. 관공서와 연구단지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마치 미래 도시에 온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다. 현장에서 받은 인상은 분명히 나쁘지 않았다. 여기라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천천히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왔다. 분양가는 총 14억 8천만 원. 10평 안팎의 1층 상가 3개 호실을 한꺼번에 분양받는 조건이었다. 나는 퇴직금에서 4억가량을 쓸 수 있었고 나머지는 대출로 충당하면 된다고 했다. 담당자는 내 걱정을 덜어주려는 듯 이렇게 말했다. 요즘 상가 대출 잘 나옵니다. 월세만 받아도 이자 충분히 감당돼요. 나는 아직 판단을 망설이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에선 이미 결정을 내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분양 담당자는 내 우려를 알아챈 듯 웃으며 한 발 더 다가왔다. 사장님, 요즘은 상가 대출도 잘 나옵니다. 보증금이랑 월세 수익으로 이자 감당 충분히 됩니다. 요즘 누가 자기 돈 100%로 투자합니까? 다들 대출 안고 들어가요. 오히려 그렇게 굴려야 남는 장사죠. 그는 한술 더 떠 말했다. 저희 부모님도요. 이 옆동 1층 상가에 대출 껴서 분양받으셨어요. 저도 이번에 같이 들어갔고요.
그의 말투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내가 세상을 잘 몰라서 망설이고 있다는 듯한 말투였다. 이상하게도 그런 확신에 찬 어조가 내 마음에 스며들었다.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분양 사무실 벽면에 붙어 있는 임대 시세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다. 평당 임대료가 1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내가 분양받으려는 세 곳을 합치면 매달 500만 원가량의 수익이 예상된다는 계산이 나왔다. 대출 이자 내고도 남겠는데 이 정도면 생활비뿐 아니라 소소한 적금도 가능하겠지. 계산기 위에 내 기대가 하나둘씩 얹혀졌다. 그날 밤 나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여보, 청라국제도시에 상가 하나 투자해보려 해. 정부 사업 때문에 스타트업들이 몰려들고 있어서 좋은 자리가 나왔더라고. 아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손에 들고 있던 따뜻한 보리차 잔을 천천히 내려놓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린 부동산 같은 거 잘 모르잖아. 괜찮겠어? 혹시 너무 기대만 하고 있는 건 아니야?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애써 웃음을 보였다. 그래서 내가 직접 다녀왔어. 위치도 괜찮고 분양 담당자도 믿을 만했어. 이건 정부가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도시야. 계획된 수요가 분명히 있을 거야. 아내는 내 말에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도 내 말보다 내가 보였던 확신을 믿었던 것 같다. 그때만 해도 우리 둘은 그렇게라도 고정 수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절박함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리하여 나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이 선택이 우리 노후를 지켜줄 거야. 처음으로 종이에 내 이름을 적고 인감을 찍는 손끝에 조금의 떨림이 있었다. 그러나 그건 불안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긴장감이라 믿고 싶었다. 그 후로는 모든 것이 예상대로 흘렀다. 신용등급이 양호했던 나는 금리도 괜찮은 조건으로 대출을 승인받았고 잔금도 무리 없이 마쳤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퍼즐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했다. 그리고 2024년 봄 드디어 청라 복합 오피스텔 상가가 완공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현장을 다시 찾았을 때 내 눈앞엔 말끔하게 지어진 건물이 반짝이고 있었다. 대로변에 접해 있고 외벽은 유리로 마감되어 개방감이 좋았다. 채광도 탁월했고 1층에 위치한 새 호실은 외부에서도 바로 눈에 띄는 구조였다. 나는 바로 근처 부동산 중개업소에 임대 문의를 맡겼다. 처음 며칠은 간간히 전화가 걸려왔고 몇몇 사람들과 상담도 이뤄졌지만 막상 계약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없었다. 위치가 좀 외지네요. 주변 상권이 아직 덜 형성됐어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나는 그저 시기가 좀 일렀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다음 달엔 나아지겠지. 오픈 입주가 시작되면 달라질 거야.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분양 당시 들었던 장밋빛 전망들이 점점 흐릿해지는 가운데 어느 날 문득 나는 발걸음을 돌려 상가 주변을 다시 한번 찬찬히 둘러보았다. 그제야 눈에 들어왔다. 내가 보지 않으려 했던 풍경들이 너무나 선명하게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건물 앞 도로 건너편 옆 블럭까지. 임대, 금매, 공실이라는 빨간 글씨의 현수막들이 줄지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마음속에 불길한 예감 하나를 뚜렷하게 느꼈다. 청라의 초여름 바람은 생각보다 매서웠다. 건물 앞에 서 있는 나의 눈에 선명한 빨간 글씨들이 하나둘씩 박혀 들어왔다. 임대, 금매, 공실. 도로 건너편에도 옆 블록에도 그 바로 옆 빌딩에도 같은 문구가 적힌 현수막들이 연이어 매달려 있었다. 마치 서로 경고라도 하듯 바람에 너울거리며 스산하게 흔들렸다. 도시는 있었지만 그 안에 사람은 없었다. 건물은 높고 반듯했지만 창문 너머로는 인기척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비워진 무대에 내가 혼자 서 있는 느낌이었다. 나는 곧장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로 향했다. 며칠 전 나를 맞이했던 직원은 이번에도 비슷한 표정으로 나를 맞이했다. 조심스레 묻자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요즘 이쪽 상가는 거의 다 비어 있어요. 유동인구가 기대보다 훨씬 적습니다. 직장인들도 다 건물 안에서 해결하니까 외부로는 잘 안 나와요. 나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설명회 때 들었던 수많은 말들이 머리를 스쳤다. 기관 밀집 지역, 예상 유동인구 하루 1만 명 이상, 정부가 밀어주는 도시? 그 말들 자체가 거짓은 아니었겠지만 현실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다. 직원은 말을 이었다. 그리고 여긴 아직 주변 상권이 안 잡혔어요. 분위기가 좀 너무 빠른 시기에 들어오신 것 같아요. 나는 그 말에 말문이 막혔다. 정확히 말하자면 빠른 시기가 아니라 헛된 믿음이 문제였다. 며칠 후 그는 조심스럽게 다시 제안했다. 사장님, 요즘 시세가 많이 내려서 평당 임대료를 조금 낮춰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문의는 좀 더 들어올 수도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지금은 어느 정도에 나가나요? 10만 원에서 12만 원 선입니다. 순간 말문이 막혔다. 내가 처음 들었던 가격보다 거의 30% 가까이 떨어진 수치였다. 분양 설명회에서 말하던 임대 수익과는 완전히 달랐다. 하지만 공실 상태로 두는 건 더 치명적이었다. 수입은커녕 대출 이자만 매달 빠져나가고 있었으니 말이다. 나는 결심했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우선 임차인을 구하자. 며칠 뒤 한 통의 연락이 왔다. 작은 도시락 전문점을 운영하고 싶다는 자영업자였다. 그가 제시한 임대료는 월 80만 원. 내가 기대했던 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나는 주저하지 않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이제 시작이야. 첫 임차인이 들어왔으니 곧 나머지도 채워지겠지. 나는 다시 현수막을 걸고 포털 사이트 광고를 등록했다. 마음속엔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나머지 2개의 호실은 여전히 비어 있었다. 상가는 비어 있었지만 은행 계좌는 매달 빠듯하게 줄어들고 있었다. 10억 원에 가까운 대출금에 대한 이자만 월 400만 원. 여기에 관리비 45만 원, 재산세와 각종 부대 비용까지 합치면 고정지출만 500만 원을 넘겼다. 하지만 수입이라곤 월세 80만 원이 전부였다. 계산은 간단했다. 매달 420만 원의 적자가 쌓여가고 있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내가 너무 조급했나? 아니면 너무 믿었던 걸까? 가슴 한편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차올랐다. 그 불안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적자는 쌓여만 갔다. 매달 420만 원 이상의 손실이 반복되었고 그 부담은 통장에서 그대로 빠져나갔다. 퇴직금 일부를 남겨두었던 계좌가 유일한 버팀목이었지만 그것도 오래 갈 수 없다는 걸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혹시라도 상황이 나아질까 하는 바람에 나는 임대료를 한 번 더 조정했다. 초기 분양 설명회에서 들었던 평당 15만 원이라는 수익 기대치는 이제 기억 저편으로 밀려나고 현실은 점점 냉정해졌다. 12만 원, 10만 원, 어떤 날엔 9만 원까지 내려서 광고를 다시 걸었다. 하지만 반응은 이전과 다르지 않았다.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그 말은 실상 부정의 다른 표현일 뿐이었다. 계약으로 이어지는 일은 끝내 없었다. 주변 상황도 비슷했다. 내가 계약한 건물은 새로 지어져 외형은 비교적 괜찮았지만 바로 옆 블록은 사정이 더 나빴다. 곳곳에 금매, 절반가 매물이라는 문구가 내걸려 있었고 심지어 분양가의 절반에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많았다. 나는 다시 중개사무소를 찾았다. 익숙한 얼굴의 직원이 말없이 차를 내주었고 나는 묵직한 질문을 던졌다. 왜 이렇게 안 나가는 거죠? 직원은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장님, 이 지역 상가들 요즘 다 공실이에요. 생각보다 유동인구가 적고요. 대부분 직장인들이 건물 안에서 다 해결해요. 점심도, 카페도, 편의시설도 전부 내부에 있으니까 외부로 나올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 말이 내게는 너무 낯설고 동시에 섬뜩하게 느껴졌다. 청라가 떠오르는 신도시라던 설명, 사람이 몰리는 구역이라는 자신감은 어디로 갔을까? 직원은 말을 이었다. 그리고 여긴 상권이 형성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해요. 지금은 자영업자들이 버티기 어려운 구조예요.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수많은 설명회에서 들었던 단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기관 밀집 지역, 유동인구 보장, 정책적 지원, 미래가치 확실. 모두 틀린 말은 아니었겠지만 현실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었다. 나는 수요가 아닌 기대를 믿고 통계를 믿고 단어를 믿었다. 하지만 결국 수익은 단어가 아닌 사람의 발걸음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집으로 돌아와 오랜 침묵 끝에 아내에게 조용히 말을 꺼냈다. 당분간 계속 이렇게 공실이면 이자도 감당 못할 수도 있어.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다 고개를 숙이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너무 욕심을 냈던 걸까? 당신 설명회에서 말하는 거 다 믿고 너무 확신했잖아. 그 말에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틀린 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땐 정말로 믿었다. 정부가 개발한다는 말도 공공기관들이 이전한다는 계획도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도시라는 타이틀도 모두 사실이었지만 그것이 수익을 보장해주는 미래는 아니었다. 2025년 초가 다가오면서 통장 잔액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게 체감됐다. 가만히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앞으로 3에서 4개월이면 퇴직금 통장도 바닥을 드러낼 것이 분명했다. 그때부터 나는 깊은 불면에 시달렸다. 밤이 오면 창밖에 불빛이 서늘하게 흔들렸고 새벽이면 이마가 축축해질 정도로 식은땀이 났다. 이걸 어쩌면 좋을까? 상가를 팔아야 하나?
하지만 매물을 내놓아도 연락은 오지 않았다. 이미 같은 조건의 상가들이 넘쳐났고 사람들은 더 싸게 내놓은 물건을 찾아다녔다. 나는 애써 태어난 척 광고를 다시 올렸지만 클릭 수만 올라가고 전화는 없었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이 도시는 아직 사람이 살지 않는 도시였고 내가 산 건 상가가 아니라 고립된 공간 하나였다는 것을. 세입자 한 명을 채우는 것도 이토록 어려운데 비슷한 조건의 상가들이 주변에 넘쳐났다. 모두가 매물을 내놓고 있었고 누구보다 빨리 빠져나가려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 결과 가격은 계속해서 아래로 끌려 내려갔다. 며칠이 멀다 하고 부동산 사이트에는 급매, 시세 이하 매도라는 문구가 올라왔고 분양가의 절반 수준에도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사이 내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이자는 연체 직전까지 여러 번 도달했고 상가 관련 세금과 신용카드 결제일도 조금씩 밀리기 시작했다. 숨이 막혔다. 날짜를 넘기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조여왔고 달력을 넘길 때마다 공포가 쌓여갔다. 그렇게 반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남은 두 호실은 여전히 공실 상태였고 그나마 내게 유일한 위안이었던 도시락 가게마저 결국 문을 닫고 떠났다. 가게 주인은 정리를 마치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사장님, 여긴 정말 장사 안 되는 동네예요. 점심시간 지나면 손님 자체가 없어요. 사람이 안 보여요, 그냥. 그 말이 내 귓속에 깊게 박혔다. 사람이 안 보인다. 나는 다시 한번 인근 거리를 걸어봤다. 분양 당시 5만 명 공무원 유입, 풍부한 배우 수요, 행정복합도시의 핵심이라는 표현들이 담긴 브로슈어가 떠올랐다. 하지만 거리엔 인기척이 없었다. 공공기관 건물은 줄지어 있었지만 그 건물 밖으로 나온 사람은 거의 없었다. 카페의 창가는 텅 비었고 편의점조차 조용했고 식당 안엔 종업원만 서성였다. 나는 문득 멈춰섰다. 이곳은 도시가 아닌가? 왜 이렇게 적막하지? 분양을 받고 사람을 들이기 위해 부동산을 돌고 상권 동향을 조사하는 동안 나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됐다. 청라는 도시가 아니라 껍데기였다. 정부의 기능은 옮겨왔지만 사람들의 일상은 따라오지 않았다. 직원들은 출퇴근만 여기에 할 뿐, 삶은 여전히 서울과 수도권에 남아 있었다. 평일엔 회사에 머물고 금요일 밤이면 차를 몰고 가족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즉, 출근은 이곳으로 하지만 소비는 여전히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게다가 젊은 세대는 이 도시를 기피했다. 문화시설은 부족하고 대형 병원도 없으며 지하철 하나 없으니 출퇴근도 불편했다. 차라리 대전이나 부천이 낫다는 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돌고 있었다. 그제야 나는 늦게나마 본질을 깨달았다. 도시는 단지 건물로 완성되지 않는다. 사람이 살아야 도시이고 그들이 이곳에서 먹고 마시고 자고 웃고 울어야 비로소 돈이 돌고 가게가 숨을 쉬는 것이다. 나는 착각했다. 공공기관이 몰리면 당연히 사람도 몰릴 줄 알았다. 상가를 신축으로 잘 지어두면 임차인이 먼저 줄을 설 줄 알았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공무원 수가 많다고 해서 유동인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상가가 많다고 장사가 되는 것도 아니었다. 나는 오직 겉으로 보이는 조건만을 보고 계약했다. 대로변, 신축, 관공서 밀집지. 종이 위에서만 보면 완벽한 입지였지만 나는 살고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그들이 어디에서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주말이면 어디로 향하는지 그런 삶의 흐름을 보지 못했다. 나는 상가를 산 게 아니었다. 나는 사람 없는 도시의 기대라는 이름의 허공을 사버린 것이었다. 나는 도시의 겉모습만 들여다봤다. 사람은 안 보였고 대신 숫자와 청사진, 발표 자료 속 가능성만 믿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보다 더 뼈아픈 진실이 있었다. 나는 정부의 계획이 곧 수익의 보증이라 착각했다. 정책적으로 개발되는 곳이니 안전할 거야. 공공기관이 몰리는 지역이라면 상권도 따라올 거야. 그 믿음은 단단했지만 사실은 정책은 방향일 뿐 보장이 아니었다. 정부는 길을 만들었고 나는 그 길에 내 모든 것을 걸었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아무도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대출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다. 계좌의 잔고는 속절없이 줄었고 매달 500만 원이 넘는 고정비는 마치 내 어깨를 짓누르는 납덩이 같았다.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보, 이거 정말 팔 수는 있을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고개를 천천히 숙였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상가는 지금 팔 수도 빌려줄 수도 없는 움직이지 않는 짐덩이라는 것을. 그 무게는 돌이 아니라 후회였고 계산서가 아니라 부채의 증표였다. 그날 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어둠 속에서 아내가 조용히 불을 끄고 안방으로 들어갔지만 나는 꼼짝도 하지 못했다. 그 순간 눈물이 흘렀다.
아무도 보지 않는 방 안에서 나는 스스로에게 지는 기분이었다. 2025년 봄. 삶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퇴직금은 이미 절반 이상 사라졌고 은행 계좌는 매달 바닥을 찍고 있었다.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는 신호가 명확하게 들려왔다. 그달부터 대출이 이틀, 3일씩 밀리기 시작했다. 결국 한 달, 두 달, 세 달이 연체되자 은행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고객님, 이번 달 이자 납부가 연체되었습니다. 연체가 지속될 경우 담보물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숨을 들이쉬는 것조차 힘겨웠고 한순간 현실감이 사라졌다. 며칠 뒤 집 우편함에 한 통의 등기 우편이 도착했다. 경매 개시 결정 통지서라는 네 글자가 도장을 찍은 듯 도드라져 있었다. 그 종이를 들고 소파에 앉았을 때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그 어떤 말도 떠오르지 않았고 그 어떤 대책도 생각나지 않았다. 그리고 곧 감정평가 결과가 통보되었다. 내가 14억 8천만 원을 들여 분양받았던 새 호실. 감정가는 각각 5억 7천, 5억 6천 그리고 6억 1천만 원으로 총합 17억 원을 조금 넘겼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종이 위 숫자였다. 문제는 낙찰자가 없었다는 사실이었다. 1차 경매는 아무도 응찰하지 않았고 2차도 3차도 연이어 유찰되었다. 감정가의 80%에서 시작했던 최저 입찰가는 이후 64% 수준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51%까지 계속 내려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가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나는 그때 처음 알았다. 부동산은 언제나 자산일 줄 알았지만 때론 팔 수 없는 부채 덩어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주변 중개소에서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요즘은 경매 나와도 거래가 안 돼요. 현금 들고 있는 투자자들도 다 빠졌고 실수요자도 없어요. 청라는 지금 상가 공급이 너무 많아서 다들 손절매만 노려요. 그 말은 내가 가진 게 건물이 아니라 이름만 자산인 종이 쪼가리라는 선언 같았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팔아도 손해, 안 팔면 파산. 남은 선택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었다. 나는 결국 어떤 선택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무력하게 경매 결과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2025년 초 드디어 첫 번째 상가가 낙찰되었다. 감정가 5억 7천만 원으로 평가됐던 그 호실은 불과 1억 4천7백만 원의 새 주인을 찾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머지 두 곳도 각각 1억 1천만 원에 낙찰되었다. 모두 합쳐 3억 6천만 원. 내가 총 14억 8천만 원을 들여 매입했던 세 채의 상가는 이제 겨우 4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 팔려나갔다. 그동안 내가 납부한 대출이자 관리비, 재산세, 각종 수수료까지 모두 합치면 실제 손실은 11억 원을 훌쩍 넘겼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경매 대금으로도 대출금을 다 갚지 못했다는 사실이었다. 은행에 남은 빚만 6억 원이 넘었다. 나는 자산을 잃은 것이 아니라 부채만 남긴 채 빈손이 되었다. 아내와 나는 결국 오랜 시간 살아왔던 아파트를 처분했다. 가전 몇 개와 옷까지 그리고 몇 상자의 책을 들고 인천 동구의 한 다세대 주택 반지하로 이사했다. 지금의 집은 창문을 열면 바로 인도가 보이는 반지하 방이었고 겨울엔 곰팡이 냄새가 올라왔고 여름엔 습기와 벌레가 들락거렸다. 신용등급은 급락했고 카드값은 연체 상태로 남았다. 은행에서 마지막으로 내게 권한 것은 개인회생 신청이었다. 한때 공공기관에서 정년까지 일한 사람의 말년이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 허탈함이라는 말로는 모자랐다. 나는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처럼 무너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만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날의 선택 하나가 남은 인생 전부를 무너뜨렸다. 나는 뼈저리게 느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투자는 감당하지 못할 미래를 미리 당겨 쓰는 일이라는 걸. 세 번째 경매가 끝난 날 나는 한강 다리 근처로 무작정 걸음을 옮겼다. 그날따라 유난히 바람이 불었고 강물은 잔잔하게 흘렀다. 나는 다리 난간에 팔꿈치를 기대고 한참을 멍하니 흐르는 물을 바라봤다. 그 순간 막연했던 은퇴 이후의 불안은 구체적인 결과로 변해 있었다. 6억 원이 넘는 빚, 잃어버린 아파트, 그리고 햇살 한 줌조차 들어오지 않는 반지하 방. 누군가는 나를 보고 무모한 투자자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저 남은 20년을 안정된 수입 속에서 살고 싶었을 뿐이다. 국민연금과 퇴직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빠듯했고 언제 닥칠지 모를 병원비나 딸아이 결혼, 손주들 용돈 같은 미래를 생각하면 고정적인 월세 수입은 꼭 필요하다고 느꼈다. 언론에서는 매일같이 정부의 이전 계획과 세종시를 홍보했다. 혁신도시,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는 말이 끊임없이 뉴스에 등장했다. 나는 그걸 믿었다.
정부가 만들고 주도하는 도시라면 당연히 성공할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결과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나와 같은 시기 비슷한 조건으로 상가를 분양받았다가 경매에 넘긴 사람들을 온라인 커뮤니티나 실제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 종종 만날 수 있었다. 그들 역시 나와 다르지 않았다. 대부분 평범한 중산층 가장이었고 성실하게 일하며 자녀를 키우고 은퇴를 준비해온 사람들이었다. 그 누구도 과도한 욕심을 부리진 않았다. 우리는 모두 단 하나를 원했을 뿐이다. 노후의 안정을 위해 작은 수입이라도 만들고 싶었던 것. 그 평범한 바람이 이토록 큰 대가로 돌아올 줄은 정말 몰랐다. 나는 단지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을 몰랐던 것뿐이었다. 조금 더 일찍 현실적인 정보에 귀 기울였더라면, 조금만 더 조심스러웠더라면 이렇게까지 무너지는 일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이제 나는 진심으로 생각한다. 우리 사회에는 노년층을 위한 구조적인 안전망이 반드시 필요하다. 누구도 노후를 실패하기 위해 살아오지는 않는다. 하지만 막상 퇴직을 맞이하면 그 이후의 삶을 버틸 수 있는 수단은 너무나 제한적이다. 은퇴한 이들이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법을 안내해주는 제도적 장치, 그리고 무엇보다 검증된 금융상담과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절실하다. 누구는 평균 수명 85세 시대라 말하지만 그 긴 시간을 준비할 틈 없이 퇴직을 맞이한 사람들은 막막함 속에서 매일을 버티고 있다. 나 역시 그랬다. 현직에 있을 땐 노부모를 부양하고 아이들 학비에 매달리느라 정작 내 삶의 마지막 구간은 준비하지 못했다. 지금 나는 하루 8시간 아파트 경비로 일하고 있다. 월급은 200만 원 남짓. 아내는 식당에서 서서 일하며 하루 6시간씩 몸을 움직여 150만 원 정도를 번다. 둘이 합쳐 350만 원. 생활비와 빚 갚기에 빠듯하지만 그래도 연체 없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언제 어디서 무너질지 모를 불안 속에서도 나는 단 한 가지 바람이 있다. 나처럼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노후에 무너지지 않도록 거짓 없이 믿을 수 있는 정보와 누구나 접근 가능한 제도적 장치가 함께하길 바란다. 이제 나는 단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다. 노후의 실패는 탐욕 때문이 아니라 무지에서 비롯된다는 것. 그리고 그 무지를 줄이는 것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는 것. 내 이야기가 지금 어디선가 같은 불안을 느끼고 있는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은퇴 이후의 진짜 삶. 나는 이제야 비로소 그 긴 그림자를 마주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당신의 마음에 스친 감정이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짧은 공감이든 오래 남는 울림이든 당신의 목소리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따뜻한 순간을 전할 수 있는 다리가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당신의 오늘이 부디 평안하고 따뜻하기를 바랍니다.